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 2부. 자, 기존 질서가 변하고 있다. 근데 그 2부로서 1부에서는 우리가 중동 지역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동북아 지역 중에서도 일본. 일본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이 엄청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기존 질서를 파괴하고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이걸 녹화를 했어요. 사실은 녹화를 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걸 건드렸더라고. 편집하려고 이렇게 들어가서 제가 녹화한 걸 다시 들어보는데 이거는 뭐 정치적인 것도 건드렸고 역사적인 것도 그 근대사 왜곡에 관한 것도 건들고 그래서 조금 민감할 것 같아. 그래서 좀 간단하게 하다 보니까 1시간이 넘어가길래 일본 부분만 요 부분은 따로 이거는 유튜브에다가 하기에는 조금 껄쩍지근한 것 같아. 그래서 멤버십이나 아니면은 좀 장중방송 때 조금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하고 편집을 해서 하려고 했더니 편집이 안 돼. 도저히 안 돼서 다시 녹화를 합니다. 간단하게 일본이 어떤 변화를 일어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다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일단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제가 유튜브를 그만 올리는 거를 소설이 됐건 뭐가 됐건 하다가 그만둔 게 우리 뭐 같은 멤버십 분들이나 장중에 맨날 보시는 분들은 맨날 듣는 얘기니까 아시겠지만 왜 그 중간에 그만 소설 쓰는 걸 그만뒀어요. 충격이 좀 컸어, 사실은. 이게 뭔 얘기냐. 작년 5월 달에 아베가 암살당하면서 죽었어. 그죠? 사망을 했죠. 이러면서, 뷰가 완전히 바뀌었다. 제가, 여기 고토수복, 우리의 옛 땅을 갖다가 되찾는 만주 지역에, 이게,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제가 공부를 한 게 대학교 때, 대학 시절 때 공부를 하고, 그때부터 여기에 좀 흠취해서 빠져서, 많이 얘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때가 된 것 같다라고 계속 설명을 드렸었죠. 진짜 때가 온 거야. 때가 오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거, 고토수복의 주인공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그런데 지금 흘러가는 게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못했다라는 거지. 우리 역사를 우리 스스로 왜곡도 하고, 그죠? 우리의 관점에서만 본 거죠. 국제사회, 저들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또 똑같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거의 주인공은 우리가 되지 못할 거다라는 걸 아베 암살 사망을 통해서 이때부터 눈치를 깠어. 이거는 안 되는구나. 왜?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아베가 죽음으로써 일본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다시 신제국주의가 붐이 일어날 것이다. 일본은 보통 국가로 아마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일본의 어떻게 돼요? 헌법이 개정 작업을 급하게 빠르게 펼칠 것이고, 이게 더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일본은 어떻게 해요? 전쟁 가능한 국가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그게 왜 그래? 그게 여기에 다시 여기를 가던 여기를 치고 들어가는 주인공이 우리가 되지 못하고 일본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구나라는 걸
작년 5월에 아베 죽음과 동시에 눈치를 까고, 또 역사가 반복이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눈치까지 못하고 그때의 어리석음을 또 반복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굳이 힘도 안 나고 그래서 안 했던 건데 한번 볼게요. 자, 기사화 데리고 나오죠. 이제 아베 죽음 이후에 급격하게 일본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해요? 일본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7년 만에 전쟁 가능 국가가 된다. 그죠? 기시다 현 자위대로는 나라를 못 지킨다.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자기네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자위대, 정도의 군대, 그리고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디를 치지도 못하고, 그저 군대를 키우지도 못하고, 그지? 무기를 개발하지도 못하고, 뭐 이런 상황이 돼 있었다고. 근데 미국의 통제 하에 군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봉인이 해제가 되고 있죠. 왜 해제시켜줄까요? 과거에는 어떻게 됐어?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을 활용하려고 했었죠. 근데 일본은 오케이를 했었고, 그지? 한국은 노를 했어. 그지? 그러면서 한국은 어떻게 됐어요? 중립을 지키겠다. 그지?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 전쟁의 전쟁터가 한반도가 되어버렸죠. 청일 전쟁의 전쟁터도 한반도. 러일 전쟁의 전쟁터도 한반도가 되어버렸던 참혹한 역사가 있어. 근데 요번에 또 기회를 줬어. 똑같이요. 요번에는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에 대한 견제죠. 중국에 대한 견제인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물론 한국도 같이 가고 있는데 한국이 모르겠어. 전쟁은 같이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쟁 이후에는 패싱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은 쪽으로 또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 땅에 나중에 전쟁 이후에 주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 또 반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워서 조금 제가 힘이 빠졌었던 건데요. 어찌됐건 일본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동안 일본은 자존심도 상하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그러면서도 찍소리도 안 하고 미국 손을 딱 부여잡고 버티고 있었어. 그쵸? 그런데 이제 봉인이 해제되면서 일본을 키워주기를 시작합니다. 어떤 식으로요? 어떤 식으로? 자, 이런 식이에요. 그 당시에도 구한말 시대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됐어요? 영국과 일본이 영일 동맹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청나라를 치러 올라가고 어디를 러시아를 치러 올라갑니다. 그때 한국이 같이 가자 했을 때 같이 갔으면 되는데 한국은 어떻게 해요? 러시아의 손을 잡아버리는 아감 파천이라는 사건이 벌어져. 이게 실제 역사인데 이렇게 안 가르쳐. 우리나라에서는 교과서적으로. 그 결국에 국제사회 입장에서 봤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손을 니들한테 내밀었어. 니네 경제 발전 시켜주고 신식 무기 지원해주고 신식화되는 군대를 양성을 해서 러시아의 남하를 일본과 함께 막아. 그랬는데 니네는 싫어 그러고 아간파천 러시아의 손을 잡았잖아. 러시아가 남하하는 것을 니네는 용인했잖아. 그죠? 쟤들 입장에서는 한국이 배신 아닌 배신을 한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저것들이 식민쟁탈전을 펼치면서 우리까지 이렇게 쳐들어왔구나. 우리의 주권을 뺏어갔구나. 근데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미국이나 얘네가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동아시아는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 이게 이런 그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쟤들 입장에서, 국제사회 입장에서, 서방세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쟤네는 적이야, 러시아는. 근데 한국은 우리가 손을 내밀었는데 손을 안 잡고 러시아의 손을 잡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적이 되는 거지. 그쵸?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던 거죠. 근데 어찌됐건, 다시 그 당시처럼 똑같이 역사는 반복된다 그랬죠? 영국과 일본이 동맹을 하려는 그런 그림이 군사적인 행동을 같이 준비를 합니다. 그쵸? 뭔가 슬슬 준비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갑자기 올해 G7의 의장국이 일본이 됩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보면은 올해 젤렌스키를 초청할 것이다. 5월 달에 있거든요. 이게 정상회의가 5월 달에 있는데 5월 19일에서 21일 히로시마에서 개최하는. 왜 또 히로시마일까? 그쵸, 히로시마 그 원자폭탄 맞은 데 아닌가요? 그죠? 히로시마에서 정상회의를 개최를 하는데 젤렌스키를 초청한다. 그러면 뭐요? 젤렌스키 초청하는 이유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식량, 에너지, 안보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그러면 이때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들은 보는 거지. 그죠?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원하겠다. G7까지 돈을 모으고 아니면은 또 그치? 이렇게 해갖고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자, 니케이. 일본은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니케이는 전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여기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대만이라는 그죠? 대만이라는 이름으로 바꾸면 말이 딱 맞지 않을까 싶어요. 정상회의 전에 국제법을 위반해서 무력 침공을 당한 국가에 대해서는 살상력이 있는 방위 무기를 무상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하겠다는 방침으로 니케이는 대만, 여기 나오네. 대만 유사시를 대비한 포석이라고 설명을 했다. 이제 이게 답이요. G7 국가 대부분은 유럽에 있어. 그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싸워.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얘네가 하면 돼요. 그런데 일본은 동북아에 있어. 얘는 결국에는 대만 유사시,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견제는 일본이 담당을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가 맞는 게, 자, 그러면서 보시면 자, 요거 볼게요. G7 의장국 된 일본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을 검토하고 있다. 그 이유는 뭘까? 그죠? 그 이유는 뭘까요? 자, 똑같아. 요미우리 신문 등의 보도에 따르면 패권주의적인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과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하는 북한,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그러니까 중국, 북한, 러시아에 대한 대처가 요구되는 가운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일, 한국, 일본, 미국, 일본의 연대는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한국 측도 G7 정상회의 참가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대. 초청이 성사되면 협력 강화를 국내외에 보여주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요미우리가 복수의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는 뭘까요? G7, 아까 얘기했잖아. 나머지 G7 국가들은 저 유럽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원을 담당하면 돼요. 근데 이쪽에 중국 견제는 일본 혼자 해야 돼. 근데 어떻게 한국과 함께 하자, 이런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는 돈 내라 이거야. 돈 내고 전쟁이 크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 이쪽 편에 서 싸우는 것으로 되는 거겠죠. 어찌됐건 돈 내라는 얘기야. 그런데 토를 달아. 다만 일제감정기, 그죠?
강제 동원 노동자 배상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느냐에 따라 윤 대통령의 G7 초청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라고 보인다. 이거는 뭐냐면 일본은 자 기사를 볼게요. 계속 한일 간의 최대 현안인 요거 그죠? 징용공 소송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본 측은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명령을 인정할 수 없다며 한국 정부의 해결을 요구하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향후 한국 측의 행보를 지켜본 뒤 초청 여부를 최종 판단할 태세. 그지? 한국도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본이 지금 의장이면서 모든 정권을 딱 휘어잡고 있어. 예전에는 미국이 이렇게 싸바싸바 해줬는데 이제 그것도 안 되는 거야. 왜 그럴까요? 왜? 일본이 토를 야, 이거 네가 정치적으로 해결을 해. 니네 나라에서. 이거는 이제 끝났어. 그지? 우리는 인정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네가 해결을 해. 근데 힘들지. 왜 힘들까요? 여기 뭐 끝까지 읽으면 일본 정부는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와 인도 정상도 초청하는 방안, 그죠?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 실현을 위해 이거 다 설명했어. 저쪽 다음에는 나토가 어디 인도 태평양 지역이라고 했죠. G7과 가치관을 공유하는 주변 국가들과 결속을 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돈 내란 얘기야, 한마디로. 그리고 일본 혼자 하기보다는 이쪽에 좀 도와줄 수 있는 서방의 국가들이 함께 가자. 그지? 근데 한국은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어. 니네 하는 거 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러면서 니네가 해결해 하면서 일본에서는 요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 요렇게 해요. 요렇게 해놓고 요렇게 한국 내에서 반일 감정이 생길 수 있는 일들을 딱 저질러 버려. 일본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 사도강산 세계유산 재신청. 그죠? 될 가능성이 높겠지, 요번에. 일본의 위상이 달라졌어. 힘이 달라졌어, 지금은. 그리고 요게 돼야 어떻게 돼? 한국에서 반일 감정이 더 거세지겠죠. 그러면 윤 대통령이 해결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일본에서 어떻게 니들은 빠져. 이거가 될 수도 있어.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죠? 근데 무슨 얘기야? 얘기야. 우리한테는 안 좋은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는 참 진짜 안타까워요. 지금은 이게 역사 과거 얘기랑 똑같아. 과거에도 똑같잖아.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쪽에서 손을 내밀었어. 근데 이 손을 못 잡고 어떻게 했어요? 이쪽으로 갔죠. 러시아 손을 잡아버렸잖아.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는 적이야. 이렇게 해서 밀어 올릴 때 어떻게 됐어요? 짓밟아버리고 여기가 전쟁터가 됐던 거잖아요. 지금도 결국에는 국내 여론 때문에 이 손을 지금 못 잡으면 어떻게 돼? 또 똑같은 반복적인 역사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상당히 높다. 그쵸? 잡게 될지 안 잡게 될지 모르고. 뭐 이제 정치적인 얘기를 나중에 하겠지만, 이거는 지금, 현 정권이 들어오면서부터 일관된 행보를 보이고 있죠.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무슨 한 가지 쪽의 일을 갖다가 쭉 진행을 하고 있어. 근데 그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과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6.25 때,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일이 지금 정권에서 하고 있어, 그거를요. 지금 그렇게 보여요. 그러면, 뭔가 이벤트, 전쟁이 일어나기 전 사전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것도 뭐 정치적으로 또, 그지? 저쪽에 또 이쪽 저쪽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들으면은 또, 노할 얘기가 되겠지만, 그죠? 결국에는 저 엉아들이 깔아놓은 덫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봐봐. 일본에서 기시다가 저렇게 딱 얘기해놓고 나서 지금 요렇게 해버려. 그쵸?
이게 뭐예요? 다분히 한국 내 여론, 단일 여론을 만들어서 한국이 이도저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림으로 가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길들이기죠. 완전히 어떻게 보면. 그죠?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멜로니하고 기시다가 회담을 합니다. 그죠? 이탈리아하고 일본이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유럽에서 그래도 가장 친중적인 행보를 보여왔던 게 이탈리아야. 우리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고요. 중국의 입장에서 대변을 막 하고, 그래도 중국인들이 들어가는 것을 막 열고 했던 게 이탈리아였잖아요. 가장 중국과 친한 쪽이 이탈리아인데, 이탈리아도 결국에는 기시다가 회담을 통해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겠다. 일본하고 이탈리아하고 전략적으로 동반자 할 게 뭐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전략이 뭐예요? 중국 견제. 근데 기시다가 외교를 잘해갖고 지금 이러는 거 아니? 기시다는 그냥 바지사자. 가서 사진만 찍고 악수하는 거 사진만 찍고 하면 돼요. 왜? 일본 띄우기 중이니까. 국제 위상을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쵸? 이 일본을 띄우기를 하고 있네. 이때까지는 찌그러져 있어 짓밟아 놓고 있다가 찌그러져 있게 만들었다가 어떻게 해요? 아베 죽음과 동시에 갑자기 확 전쟁 준비를 하지. 그러면서 무기를 미국에서 팔지요. 일본에다가. 그리고 GDP의 몇 퍼센트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군비를 어떻게 해요? 증액하겠다. 군사를 키우겠다. 그런데 그동안 막아오던 77년간 그걸 못하게 막아오던 미국과 서방 세계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봉인을 해제해주고 있어. 이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일본에. 그러면서 일본의 위상을 완전히 그냥 갑자기 확 띄워버려. 그저 G7의 의장국이 돼. 그리고 막 발언해버려요. 그지? 얘도 초청하고 얘도 초청하고 뭐. 근데 다 어느 쪽이야? 유럽의 어느 국가를 초청한다가 아니라 전부 인도태평양 쪽에 중국 견제용. 그죠? 그 국가들. 근데 한국은 껴줄 수도 있고 안 껴줄 수도 있고. 왜? 한국도 전쟁의 당사자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될 가능성이 거의 높다. 그러니까 어차피 안 껴줘도 돼. 근데 어떻게 요번에 일본은 요거를 통해 갖고 아주 난처한 상황을 딱 만들겠다. 지금 그런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기사를 통해서 좀 해봅니다. 자, 어찌됐든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게 끝이야. 일본은요, 딴 거 없어요. 가장 큰 변화가 일본의 기존의 질서 속에서 가장 큰 틀을 깨면서 변화가 딱 일어난 건 아까 첫 번째 기사 77년 만에 전쟁 가능한 국가가 되었다. 그 시점은 아베의 죽음과 동시에 그 이유를 그 이유를 우리가 알고 생각해 보면 제가 암울했던 게 그 우리나라한테는 정말 불리해지는 상황. 지금 이게 몇십 년간 제가 어렸을 때 대학 때부터 꿈꿔왔던 그 꿈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였어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 이거는요, 조금만 얘기하자 그러면 아까 녹화할 때 했던 것 중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을 합니다. 그 암살을 하고 나서 뭐가 해요? 새로운 어떻게 돼요? 새로운 그 통감부 왔겠죠? 와서 어떻게 해요? 빠르게 어떻게 해요? 한일 합방, 한일 병합을 해버려요. 그 식민지화 해버려. 그 전까지는 이토 히로부미가 맡고 있을 때는 여기를 한국을 식민지할 생각이 없었어. 왜? 식민지 해봐야 어떻게 돼요? 여기 개발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고 돈 들어가고 막 이런 상황이 안 그래도 막 전쟁 중이고 바쁜데, 그지? 근데 어떻게 돼? 그 식민지화 해라는 거를 합병을 하라는 것을 막고 있었던 게 이토 히로부미인데 그거를 죽여버렸으니 나라를 뺏겨버린 거로. 어떻게 보면 그냥 여기는 들여밟고 가는
곳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아베 죽음도 그때와 똑같아. 지금 똑같다. 아 그러면서 뭔가 쟤들 안에서의 그게 작업이 끝났구나. 그래서 아베가 죽음으로써 우리는 아베 죽었다고 막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막 어쩌고저쩌고 막 그랬잖아요. 정말 답답해. 그냥 일본이라 그러면 그냥 싫어. 과거 역사. 우리를 괴롭혔고, 우리를 짓밟았고. 그쵸. 음. 그건 그거고. 그쵸. 왜냐면 지금 현실. 미래를 봐야지. 언제까지 거기에. 지금 쟤네들은 어때요? 미국 입장에서는, 일본 입장에서는요. 한국이 요번에도 손 안 잡아주는 게 좋아. 더 좋은 그림이라니까. 써먹기만 하고 나중에 전쟁 끝난 다음에 팽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친중 지도자가 나오는 게 되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좌냐, 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친미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친중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이냐. 되게 중요하다. 잘 생각해야 돼. 내가 지금 뭐 좌우 이념적인 거, 정치적인 거, 종교적인 것 때문에 누군가를 지지해. 어느 당을 누군가를 지지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근데 아주 종교적으로 맹신하고 막 무조건 추앙하고 이런 사람들 무진장 많아. 뭐, 저 놀래 적도 몇 번 있어. 주변에서도. 그래? 음. 어느 쪽인 걸 떠나서. 양쪽 다 마찬가지.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 지금은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지금 상황은 줄을 잡아야 돼. 쉽게 말해서 이거 아니면 이거 해야 돼. 극단적으로 달릴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여전히 우리는 어때요? 저쪽 구한말 시대처럼 어떻게 하고 있어? 러시아 손 잡으려 했다가 이게 아니네. 그럼 미국 손을 잡아갔더니 미국이 됐거든. 너 나 버렸었잖아. 뻥. 지금 이 그림이 나오고 있다. 똑같아. 과거의 그 모습이 그거 그때는 뭐 상위 지도층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죠? 이런 거를 국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도 없었고 근데 지금은요. 국민들이 더 잘못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알 수 있고 한데도 지금 쟤들이 깔아놓은 덫에 그죠? 반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이거에 그냥 빠져 있어. 그러면서 자기는 지식인이고 공부한 사람이고 어쩌고 저쩌고 제일 멍청한 나라 잃게 만드는 내 일조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런 정치나 뭐 이런 거에 빠져갖고 지금 누군가를 한쪽을 그런 거보다요. 지금은 뭐냐 줄쓰기야. 중국 쪽 친중 성향의 지도자 내가 지지하는 게 친중 성향인지 미국 성향인지 그것만 보면 돼요. 자 어찌됐건 자 일본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뭔가 역할을 부여받았어. 그리고 일본도 알아요. 내가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구나. 그리고 이거를 기회로 삼을 겁니다. 기회로 삼을 거예요. 그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꼭 잡을 겁니다. 근데 한국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잘 선택해야 돼. 근데 요번에는 몰라. 국민들에 의해서 조금 그 기로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희망이 많이 사라지지 않았나 이제 그래서 각자 도생 계속 얘기하지만 각자 도생의 길을 잘 준비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이제 계속 시리즈가 갈 거예요. 다음 편에는 자, 중국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한국은 어떨까? 이제 쭉 나가야죠. 동북아 지역을 하나씩 하면서 그러면서 이런 과거의 질서에서 기존의 질서에서 틀을 깨고 갑자기 변화하고 있구나. 이거는 뭔 얘기예요? 전 세계 여기저기 국가들이 어떻게 해서 기존에 움직이던 질서에서 탈피를 해서 바뀌어져. 이러면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돼? 1편에서 얘기했듯이 뭐야? 한 점으로 귀결됩니다. 하나로. 뭘로? 뭘까요, 그게? 전쟁.
전쟁 준비를 전 세계가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요. 뻥 터지면 터진다. 어디서 터지든 간에 좀 시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죠? 근데 그게 어디서 먼저 터질까? 저편에서는 중동일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가면서 이제 결론 부분이 얘기가 되겠지. 자, 저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 흘러가는 이런 흐름들을 보면은 아닌데 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지 않나. 어디서? 사실 중동 얘기할 때만 해도 일부까지만 해도 뭐 우리하고 상관없는 곳이니까, 그지? 항상 전쟁은 있어 왔는데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은 거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이제 슬슬 이쪽으로 와요. 제가 얘기하는 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건 한반도 얘기요. 한반도. 그래서 점점 조금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그 변화가 한 점으로 귀결이 되는데 그거는 안타깝게도 전 세계가 하나의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미리 결론을 얘기하자면. 그죠? 그러면요. 다 망합니다. 다. 미국도 망하고요. 영국도 망하고요. 다 결과적으로는 다 망할 거예요. 누구만 살아남고 누구만 돈을 벌어 그 과정 속에서 쟤들 그게 그레이트 리셋이 될 거란 그 과정이 있어요. 힘센 놈들 힘 다 빼놓는 거예요. 가능할 만한 국가들 러시아, 중국, 미국, 영국 얘네들 다 빼놓은 거예요. EU 그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군림하겠다. 지금 그런 그림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기사를 이런 것들을 좀 해석을 해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지금 시리즈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편에는 중국 편. 그죠? 중국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